자, 여러분이 한국경제론을 아마 듣는데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국경제론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적어도 내가 이 강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의식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아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안 드리밍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옛날에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막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 막 시골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되고 오늘날까지 온, 이게 막 코리안 드리밍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어.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코리안 드리밍에서 헬조선으로 갔는지, 이 왜에 대한 부분을 아마 우리가 이 한국경제론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두 번째,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길래, 문제가 뭐냐, 이를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이게 한국경제론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의 문제나 그다음에 그게 국내든 해외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한국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들은 많은 정책을 정부가 내놓고 그 정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책은 번번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실패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경제론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한국경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다른 나라랑 같은 그 관계, 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란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 전체를 확 흔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태풍과 같은, 열풍과 같은 존재가 첫 번째 기술 혁신이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전 세계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경우가 사실은 뭐 휴대폰에 컴퓨터가 같이 탑재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부분들 경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근데 어떤 나라는 이 기술 혁신을 잘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막 뜨는 데가 있고, 우리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아마 아까 윤정이 인도네시아 가고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환학생으로 가고, 그 다음 자네는 명지대학에서, 그러니까 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이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고 돈이 이동하고 물건이 이동하고 모든 게 다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된 나라 치고 지금 예외가 없는 나라가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왜? 출산율이 자꾸 줄고, 반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니까 오래 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열풍이죠. 이 열풍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라의 어떤 운명들이 바뀌는 겁니다. 가장 큰 대목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한다면, 결국 기술 혁신, 세계화,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따진다면 결국 이 시장 자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진다면 수요와 공급 곡선 자체를 쉬프트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어떤 문제가 사실은 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중에 있어가지고 기술의 문제, 세계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뭐냐라면 다름 아닌 사람들의 인적 자본, 또 사람들의 어떠가지고 생각, 또 사람들의 태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교육에 어떤 해당 사항이죠. 두 번째는 이 전체가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쉬프트한 거기 때문에 변화를 수반하고 변화라고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는 게 복지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그 복지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마치 우리가 전기불로 우리가 문명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공업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ICT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결부됩니다. 하나는 뭐냐 한다면 어떤 사람은 대박나게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노동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 예를 들어가지고 로봇가 사람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가 사실은 이 제도와 어떤 시장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어떻게 본다면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소화를 하는 거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별로 나오지는 않겠죠. 성장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다 혜택이 가는 거야? 개런티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성장과 분배했던 문제가 존재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코리안 드리밍에서 헬조선으로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미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따진다 그런다면 이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는 굉장히 이 제조업으로 쭉 커왔다가 문제는 제조업 경우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커 나갈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제조업 자체가 노동을 기계로 막 대체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해외로 막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제조업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란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자동차의 디자인을 멋지게 만들어. 와, 진짜 디자인 멋있네. 그 디자인이 멋있는 디자인이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시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이 서비스업 부분이 왜 이렇게 낙후되고 못 커고 빌빌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로스쿨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 로스쿨 나와가지고 왜 우리는 취업이 안 되고 로스쿨은 폭망하나요? 로스쿨은 말 그대로 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걸 뿐이지 법조인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런 법조 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시장 문제를 손대지 않고 법조 양성만 바꾼다 그래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이치죠.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그 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로스쿨 가가지고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법조에 관련된, 법에 관련되는 이 부분은 니즈가 되게 많아. 근데 왜 못 채워? 뭐가 간격이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면 조그마한 기업이 커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아주 어릴 때는 중소기업이었을 거예요. 현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컸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한다면 중국 회사가 무려 3개 회사입니다. 맞죠? 텐센트 들어가죠? 맞지? 중국 학생들 텐센트. 들어봤지? 뭐 이런 회사들이 10대, 그 회사도 다 조그만 회사에서 막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우리는 왜 못 크냐는 거죠. 왜 못 크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 찌그러져 있고 중소기업이 못 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따진다라면 결국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임금 근로자들은 고임금인데 저임금 근로자는 자꾸 층이 넓어져.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중소기업에 있는 이런 쪽은 저임금으로 계속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정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정책이든 제도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 정치권에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큰 말 그대로 정치의 영역이에요.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이야기는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정책을 썼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성장도 잘 되고 분배도 잘 되는 거고, 근데 완전히 나쁜 정책은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텐데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한다면 다름 아닌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은 뭐냐 한다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성장의 혜택을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분배 구조에 있어 가지고 딱 정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고소득층의 일부, 그 다음 저소득층, 나머지를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그 중산층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정치의 안정을 담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산층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구는 지금 5천만 남아는 조금 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국토의 면적 그려봐야 사실은 뭐 인도네시아에 비교하면 정말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한국한테 이미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바꾸거나 그럴 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규모 개방경제. 이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하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이 한국경제론의 마지막이겠죠. 해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저임금 저생산성의 부분에서 고임금 고생산성으로 이동할 것이냐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국가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한번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경제론에서 다루는 부분이죠.